이 사업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 기업의 반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분야다. 한국은 기초기술이 부족해서 성공보다 대표적인 실패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롱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 업체들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조롱하던 일본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물건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떠난 친구나 가족들과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정 거리마다 기지국을 설치해서 와이파이 통신처럼 무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주 일부 인터넷 트래픽은 인공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바다 밑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세계와 개인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력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1998년까지는 인공위성을 통한 트래픽이 27%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 73%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인공위성으로 국제방송을 중계할 때 위성 상태가 고르지 못해 화면이 끊기거나 정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다시 해저 케이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은 기후와 대기, 태양의 간섭 등 많은 영향을 받아 신호가 끊기거나 줄어들 수 있는 반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은 안정적이고 비용까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져서 전 세계의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엔 인공위성으로는 벅차다고 합니다. 과연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심 수 킬로미터의 깊은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깊은 바닷속에 케이블을 설치하다니. 실제로 인터넷 케이블을 위한 해저 케이블을 배에 싣고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해저 케이블의 설치 위치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고 케이블 파손 등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장소는 지진대나 화산대가 아닌 곳을 잘 찾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한 위치가 정해지면 먼저 해저 탐사가 진행되고 설치될 해저 바닥 주변 청소 작업을 거쳐 케이블을 바닷속에 묻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원격 조종 차량과 수중 로봇을 이용하고 수심이 얕은 곳은 잠수부와 케이블 매설기로 매설을 하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땐 바다 중간에 있는 케이블 부설선에 시작하여 육지가 있는 해안 방향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국가 간 영역을 나누어 해저 케이블의 유지 보수와 부설 작업을 맡게 되는데 주요 지점에 연결해야 할 케이블을 부표를 이용해 부설선 위로 끌어올려 연결한 뒤 가라앉히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심 200m 정도까지는 매설기로 수중에 있는 바닥을 파내어 매설하고 훨씬 깊은 수심 1000m부터는 어선이나 어망이 케이블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묻지 않고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케이블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수중 로봇을 이용하여 바닥에 홈을 낸 뒤 파놓은 홈에 케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해저 케이블이 모두 13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한번 깔아둔 해저 케이블은 자연재해, 어선, 어망과 충돌로 인해 끊어지거나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저 케이블 손상은 수심 200m 이내 선박이나 어선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약 10%에서 15% 정도는 수심 1000m 이상 심해에서 발생하는데 수중 산사태나 지진이 그 원인이고 가끔 고래나 상어와 같은 해양동물로 인해 손상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대만 지진 때는 홍콩과 대만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중 7개 선이 끊어졌고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2개 중 1개가 끊어져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KT 서브마린이 일본, 중국, 미국과 함께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구글과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먼저 전파를 이용해 손상된 위치를 파악하고 수리선이 출동해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상 부위의 한쪽을 먼저 수리한 뒤 부표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손상된 쪽을 꺼내 수리한 뒤 양선을 연결하여 다시 바닷속에 매설하는 작업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렵고 위험한 작업인데요. 최근엔 해저 케이블 보호원이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은 감시 레이더로 해저 케이블 루트를 점검하면서 케이블 근처에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케이블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인터넷이 느리면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픽이 생기지 않도록 바닷속에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신 인터넷 관련 종사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페페TV가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분야에서 유럽,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던 해저 케이블 시장에 대한민국이 도전한 지 10년 만에 빅4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포함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전력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나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LS전선입니다. LS전선의 동해사업장은 국내 업체로선 유일하게 초고압 66,000V 이상 해저 케이블을 양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글로벌로는 LS전선, 유럽, 세계사 등 총 4개사만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차로 이동시킬 수 있는 최대 무게가 400톤인데 해저 케이블은 길이 수 킬로미터 5,000톤 이상에 달한다면서 동해사업장에서 생산한 해저 케이블은 공장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패스를 통해 선적하고 시공 장소에 도착하면 선적한 배에서 케이블이 내려가면서 바로 바다에 포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에 수출되던 100km 길이의 해저 케이블의 경우 선적에만 꼬박 보름이 걸렸습니다. 신선, 연선 등 전공정 작업이 진행되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 양산 라인도 동해 사업장의 자랑거리입니다. LS전선은 최대 6만 볼트급까지 만들 수 있는 MI 절연제를 사용한 DC 해저 케이블 양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LS전선 동해 공장은 규모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2위 업체들과 10년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후발업체의 추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의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장 수준의 원료 관리도 동해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공장 내부에 마련된 원료실에는 1000클래스 이상의 청정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불과 9년 전인 2009년 해저 케이블 공장을 가동했을 때만 해도 선도 업체들의 장비 사진을 참고해 눈대중으로 겨우 설비를 만들어 사용했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력군들은 위대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일어난 LS전선은 최근 유럽,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던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도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잇따라 수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은 기존에 하던 중압, 저압 일반 케이블 사업보다 2배, 3배 이상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사업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역시 사업은 돈 되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우선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겨냥해 제품 시공 지역 기술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동부가 슈퍼그리드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 내 전력 수요처인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여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강자가 된 것일까요? 외계인이라도 잡아 기술을 빼낸 것일까요? 대한민국 케이블 사업은 강자들이 득실되는 유럽 시장에 깃발을 꽂았고 동남아, 남미 등 진출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생산, 선적, 보관 등 기술력도 빼어납니다. 이는 해저 케이블 보관 창고를 반도체, 클린룸 수준으로 만들 정도로 투자와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해저 케이블 종사자들은 제품을 최종 검사하고 2박 3일 동안 선적 작업을 진행해야 제품 출하가 끝납니다. 특히 선적 작업을 할 때는 제대로 실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업계 종사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출하가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힘들지만 자부심이 더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부심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페페TV에서는 항상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국강병하자는 말을 즐겨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 타이밍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투자 시기가 경쟁업체보다 늦었는데 투자 직후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결정하고 타이밍도 한 발 늦은 만큼 한국으로선 승부수가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전선업체 1위를 마냥 쫓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해저 케이블 생산 기술력을 전략의 방점으로 삼았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핵심 생산 설비인 수직 연합기를 자체 제작한 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장치의 제작 과정엔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는 어렵게 구한 설비 사진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다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겐 경험과 노하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진 보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장 설비들 역시 해저 케이블 생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주문 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원자재 보관 창고입니다. 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 지나치기 쉬운 창고지만 그 안의 공기는 바깥과 확연히 다릅니다. 클래스 1000을 적용한 클린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반도체 생산 시 적용하는 최고 수준의 청정도가 바로 클래스 1000룸입니다. 업계 종사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불량률을 줄이고 최상의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혁신을 밑거름으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생산 기술력은 날로 진화했습니다. 설비, 보관, 생산, 이동, 선적뿐 아니라 고수 노하우까지도 축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실적으로 증명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기술로 보배를 만들어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2008년 해저 케이블 사업에 뛰어든 지 1년여 만인 2009년 3,281억 원 규모의 전남, 진도, 제주 간 해저 전력망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12년 11월 카타르 석유공사에 국내 업체로선 최대 규모인 4억 3,500만 달러 약 4,905억 원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했습니다. 2013년 2월과 3월엔 각각 유럽, 남미에 진출했고 2015년 2월엔 미국 동부 풍력 발전단지에도 해저 케이블을 공급했습니다. 2017년 7월엔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 공사를 맡아 일본 업체가 강자로 군림하던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도 안 돼 세계 시장에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최근에는 벨기에 건설업체 얀데눌과 오는 2021년까지 대만 서부 마요리현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 약 1300km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만은 현재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10여 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설은 100억 원대의 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LS전선은 이번 계약까지 3건의 총 수주 금액은 2천억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 등에서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업체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신뢰를 확보한 것이 수주에 도움이 됐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은 사교적이고 밝다. 클럽이나 파티 문화를 좋아한다. 한 일본인이 실제로 한 말인데요.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을 비교 분석하며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인싸와 아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외향적인 성격의 인싸이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인생 패배자인 경우가 많다며 아싸로 분류한 것이죠. 다소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문화가 음지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현재 한국은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문화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멋진 것으로 통하고 있죠. 한편 일본에선 연말을 맞아 2020 일본 인스타 유행어 대상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관련된 유행어가 굉장히 많이 등재돼 열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SNS 중 유행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강력하죠. 일본 주식회사 패스처의 인스타그램 미디어인 페트렐은 10대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2020년 상반기 인스타그램 유행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유행어, 연예인, 유튜버, 음식, SNS 계정, 물건, 활동으로 나눠 부분별로 각각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분야마다 한국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음식 분야에서 순위권을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요. 9위 양념치킨, 5위 치즈김밥, 4위 생일 케이크, 2위 뚱카롱,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달고나 커피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달고나 커피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홈카페가 유행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이렇게 달고나 커피를 직접 만들고 나면 국내에선 물론 해외에서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유튜버에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뚱카롱은 프랑스의 마카롱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음식입니다. 마카롱 가운데에 들어가는 필링을 듬뿍 넣고 뚱뚱하게 만들어 풍성한 맛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한국식 뚱카롱이 일본에서도 유행을 하게 된 거죠. 4위인 생일 케이크는 레터링 케이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레터링 케이크라는 어엿한 단어가 있음에도 한국식 발음대로 생이루 케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째서 레터링 케이크를 생이루 케키라고 부르는지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한국의 아이돌이 생일일 때 팬들이 생일 케이크를 레터링 케이크로 만들자 일본 팬들이 보고 따라하다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5위와 9위는 치즈김밥과 양념치킨이 차지했죠. 발표는 분야당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했는데 음식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비롯한 음식이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 3위인 딸기탕후루, 8위 타피오카는 한국의 음식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유행을 한 뒤 일본에서 재유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행어 부분 역시 한국에서 비롯된 유행어가 2개나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큐데스는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에서 비롯된 밈이죠. 심지어 9위를 차지한 이문이다는 한국어 입니다를 일본식 발음으로 한 겁니다. 한국어가 그대로 유행어에 쓰일 정도로 한글이 일본 10, 20대들에게 친숙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악 부분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2위, 아티스트 부분에서 BTS가 5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런 한류의 인기는 일본 인스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고생들이 유행에 민감한 것은 만국 공통일 텐데요. 그래서 야후재팬에서는 일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고 있는지 2020년 가을의 여고생 최신 트렌드 아케이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듣는 곡으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뒤를 이어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는 3위를, 또 세븐틴의 홈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는 BTS가 또 1위를 차지해 왕좌를 지켰는데요. 뒤를 이어 2위는 블랙핑크, 3위는 트와이스가 차지하며 K-팝 아티스트가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해버린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여고생들에게 이렇게나 한류가 깊이 침투했는지를 믿지 못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무턱대고 조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노쿠보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 어딘가의 나라에서의 자의적인 숫자로 조작한 감이 있네요. 의도를 알겠네, 상위 3위라니 정보 조작이란 무섭다 무서워 등 다소 현실을 믿지 못한 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고생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여기 글 다는 아저씨들이 뭘 아냐, 여기에 댓글 쓰는 녀석 중에 여고생은 한 명도 없어 등 이것이 현실이라고 깨우쳐주는 뼈아픈 반응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이 한류 열기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자 2020년까지 활동하기로 한 일본의 국민그룹 아라시가 영어로 된 신곡을 내고 브루노 마스와 협업하며 K-팝을 의식하는 활동을 보여온 것입니다. 또 일본 정부에서는 쿨 재팬 전략을 내세우며 콘텐츠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왔지만 그 결과는 모두 부진했고 결국 일본의 것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만이 내려졌습니다. 한 일본 매체도 일본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6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고 하는 건 일본인의 착각에 지니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전개가 난해해 이해하기 어렵고 J-팝 역시 엑스제팬이나 원오케이 락 같은 록 분야에선 고정팬이 있지만 대중의 환영을 받기엔 진입 장벽이 높아 대중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류 콘텐츠 진흥이 한국 정부의 극진한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코노미스트는 한 일본계 대형 연예 기획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 기획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한류 인기의 비결은 결국 민간 기업과 아이돌들의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와 달리 일본 정부가 관민펀드, 해외 수요 개척 지원기구, 즉 쿨재팬 기구에 혈세를 투입하며 문화를 진흥시키려 했지만 적자만 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엄청난 적자를 키우는 현실을 돌아보면 일본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까지 이 관민펀드의 누적 손실은 215억엔, 우리 돈 약 2280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의 일본 콘텐츠는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강조까지 했죠. 일본 콘텐츠가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한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 구성까지 더해 팬데믹에도 그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네이버는 코로나로 지친 국내외 한류 팬들을 위로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한류 행사 온 한류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행사는 23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슈퍼엠, 몬스타엑스 등 K-팝 스타뿐 아니라 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화제가 된 이날치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230여 개국 한류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죠. 특히 가상현실 VR과 확장현실 SR 등을 적극 활용한 무대로 국내 실감 콘텐츠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숨통 트이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캐릭터 라이센싱 싱페어가 취소되면서 신규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없던 차에 온 한류 축제에서 수출 상담회가 열려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신한류 도약을 위한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 2019년 6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놓아야 할 선진국을 뛰어넘고 우리 한국이 세계 7위라는 순위에 오른 거죠. 특히 이번 행사와 같이 한류를 매개로 연관 산업들도 어려운 이 시기에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일본이 탐내고 김구 선생님이 바라던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많은 나라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처럼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로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